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지주택 실제 사례 분석 대전 편이고요.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넘게 거의 유튜브 알림을 끄고 다녔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만 하면 그냥 알림이 와서 막 울려요. 막 손님하고도 있는데도 울리고 이러니까 한 달 동안 좀 끄고 다녀가지고 이런 거 유튜브를 잘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맨날 확인하는 게 메일입니다. 메일.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그쪽으로 뭐 질의 응답하시면은 그쪽이 제일 빨라요. 제가 남겨드리는 메일로 하시는 게. 근데 이 지주택 구독자님은 또 이제 네이버 오피스로 주셨어요. 어떻게 알고. 근데 그 네이버 오피스로 또 질문을 잘 주셨어요. 나눠서. 그래서 이번 편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대전에 있는 지주택이고 또 구독자님이 나눠서 해주신 그 질문 순서대로 구성해봤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신탁이라고 하셨잖아요. 신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굉장히 신탁이라는 건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상.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탁은 담보 신탁입니다. 담보 신탁을 예로 한번 알려드리면 이거는 실제 구독자님이 의뢰하신 지주택의 등기 을구입니다. 이제 제한물건이 나오는. 보시면은 근저당이 없죠. 근데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이 신탁 원부라는 거에 옮겨간 거예요. 이 신탁 원부에는 근저당권자, 소유자 이런 표현 안 써요. 소유자는 위탁자, 신탁사는 수탁자, 저당권자는 수익자로 나옵니다. 신탁 원부를 한번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이 신탁 원부는 해당 지주택 신탁 원부가 아닙니다. 참고로 신탁 원부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5,000원이나 8,000원을 주고 떼보셔야 되고 양이 많습니다. 수십 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신탁 원부는 제가 가서 뗀 건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에 맡겼어요. 좀 비쌉니다. 16,000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대행하는 업체한테 맡기면은 스캔 떠서 다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신탁 원부 확인하실 때는 웬만하면 등기부 등본도 같이 그 인터넷으로 떼고 같이 특히 이제 공동 담보 목록을 뗄 수 있잖아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거랑 같이 신탁 원부랑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면 양이 많고 어려운 말들로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잘 아시는 분이랑 가서 보시면 제일 좋겠죠. 위탁자 이렇게 나오고 수탁자 이렇게 나오고 신청대리인 누군가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자, 1조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탁계약서가 꽤 많아요, 양이. 근데 이 신탁계약서 또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근저당권으로 잡혀 있으면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되고, 뭐 하고 통지가 돼서, 이제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가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보신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담보신탁이 계약상 정한 신탁 계약상 정한 방법대로 처리합니다. 임의 처분이든 공매 처분이든 빠르게 환가 처리를 해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 신탁으로 하는 게 나쁘진 않은 거고, 그렇죠? 신탁사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신탁 수수료. 그것도 신탁 원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이 담보 신탁을 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한 수익자, 근저당권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꽤 깁니다. 예. 사업이 클수록 대지 가격이 높을수록 꽤 많을 거예요. 예. 자, 구독자님 질문 두 번째, 토지 매입 여부 확인 방법. 제일 좋은 건 정보 공개 청구예요. 근데 이거 주택법 12조 제가 이제 이거 제 썰 풀면서 말씀드렸지만 무력화 시킵니다. 어떻게 무력화 시키냐? 아, 지금 취합 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력화 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사실상.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진위 단계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가 안 된다. 그거는 법령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분명히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라 했어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법령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추진위라는 비법인 사단에서의 발기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위한테도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법에서 여지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계약을 하신 가입 계약자라면. 네. 자, 그리고 신탁 원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신탁 원부 확인하실 때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좀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행사가 믿을만 하다면 그 시행사가 다 업무 대행사가 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근데 대부분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 보고 시행사를, 그러니까 업무 대행사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행사를 어떤 근거로 믿어야 하나요? 그래서 해당 시행사를 찾아봤습니다. 중소기업 2년차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이력이. 그러면 시행사 자체는 객관적으로 믿기 힘든 거죠.
그래도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에서 딱 끝내고 싶지만 굳이 그렇다면 안심보장 증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인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안심보장 증서 요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안심보장 증서 관련한 이제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안심보장 증서도 대부분 이것대로 안 해줘요. 예, 나중에 가서 배째라 하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항상 전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 단계, 사업계획을 앞둔 단계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 내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합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에 빠져가지고 시공사가 그거를 떠안고 이 시공을 끝마쳐 준다라는 책임 준공에 대한 보증 이런 내역을 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임시총회에서 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는 내역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단계에서는.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그 시행사, 업무 대행사를 믿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지주택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사항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실제 사례 분석이라 해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일부예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죠. 제가 만약에 그게 생업이다 하면은 더 파고들 거예요. 진짜 더 파고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시라는 이유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파고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래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세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만큼 홍보관에서 위험성이나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가입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마치 자세하게 들리시는 거지 좀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괴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독자님한테도 좀 괴괄적으로 좀 개요사항 아셔야 될 것 좀 알려드릴게요. 이 건축계획 요거 해당 지주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당 사업 소재지에서 찾지 못했거든요. 혹시 찾으시면 어딘지 필지 번호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지 번호로.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해당 사업 소재지에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건축물을 제한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그러니까 시가지 경관이라는 어떤 구역 자체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도 이제 근거가 있는 거고, 이제 조례로 이제 세부 사항을 정한 건데, 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모든 구에 해당이 됩니다. 33조부터 35조를 통해서 해당 조례 별표 8번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거 외 용도와 함께 쓰는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주상복합 지을 수가 없어요. 현재로선. 그러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우리가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넣어야 돼. 그 사업지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사업 소재지 전망도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19년 12월 말 세대당 2.3명이었던 세대원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21년 5월 말 현재 2.17명. 그러니까 2명대가 좀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자연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자연인구 감소라는 건 출생보다 사망이 많다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아예 통계 연보 두 번째 페이지에 아예 나와 있어요. 이거만 보시도 알고. 전출인구도 증가 추세고요. 전출인구도 증가 추세. 자연인구도 감소 추세. 그러면 앞으로의 주택 유효 수요는 불확실하다 이거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대전하면 과학의 도시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의 유효수요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그 해당 구에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여기 보시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이 최근 몇 년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혹시 그 다른 구에 몰빵이 돼 있나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이제 분류도 한번 봤는데 정보통신 전문과학보다도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령층보다는 중장년층의 연령대 수요가 중심인 곳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지 향후에
이제 사업 소재지 전망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예. 그리고 해당 사업 소재지는 아시다시피 2020년 6월 19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뭐 어떤데요? 그러니까 뭐 청약에서도 뭐 규제가 들어오지만 전매 제한.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뭐 주택법이 정한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되고 나서는 이제 입주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가지시게 되는 건데 지주택의 경우에도 그 기간으로부터 5년 동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권 거래 그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불합식성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예, 분양권으로 중간에 환가 처리할 수도 없고 유효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거래량도 19년을 기점으로 2020년에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또 가격은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 그러면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간다면 그거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유효 수요도 뒷받침해 주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찾아가는 건데 고래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한 거는 그 아파트가 가치가 올라가서기보다도 시장 원리상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라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해당 사업지 주변으로부터 동종의 아파트와 동일 면적당으로 이렇게 막 비교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하는데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 지주택 가입은 상품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주택 1편 경험서 1편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지주택 가입 계약은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들춰보세요. 예. 그런 법리를 주장하는 곳은 아무도 없고요. 지주택 가입 계약은 상품 매매 계약이 아니라 사업 투자 계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사업 투자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손실에 대한 계산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 계산을 입주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은 끝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주택 가입하면은 모든 근심검정을 업무 대행사한테 맡길 거야. 그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 너무 지주택 그 피해자분들 전화도 많이 오고요, 메일도 많이 오는데 이미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환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신 분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 제 손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도움을 드리는 선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저보다도 법무법인을 찾아가야 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만큼 그때 가서 깨달으시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위험성을 알고 각오하시는 거랑 안 하시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